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공적인 말하기, 토론이나 논증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들수록 공감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사회자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그 감정이 어떠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공감의 시대라는 말을 제가 이제 첫 단어로 이렇게 썼는데 그 문학이라든지 예술 쪽에서는 계속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중시를 했던 것이죠. 저희가 그 말모이 영화 보면은 유해진이 그 운수 좋은 날이죠. 그걸 보다 이제 김첨지의 아내를 이제 잃는 김첨지의 장면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아가는 사내가 거기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공감이 일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이고, 예술 쪽에서도 이제 자기의 슬픈 감정을 멜로디로 또는 어떤 형상으로, 이미지로 또는 무용으로, 몸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과학 쪽에서는 그 fMRI라든지 이런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문 예술 쪽과 이제 과학 쪽이 조합돼서 이 현상을 갖다 이제 밝혀내게 된 거죠.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거울 뉴런입니다. 그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고요. 신경세포라는 것이 그 뇌에서 그 뭐죠, 전기적인 자극, 화학적인 자극으로 우리가 어떤 그 외부의 세계의 것을 이제 지각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상대방의 감정을 어떤 뭐 언어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표정만으로라도 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같이 울컥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어떤 현상을 갖다가 이제 밝혀내면서 이제 공감의 시대라는 그런 책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그 성별 간에 또 세대 간에 또 어떤 지역 간에 이런 것들이 더욱 세지고 있고 혐오의 어떤 것들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이 공감이라는 말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긴 하는데, 저희 화법 교육에서도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일방적인 연설 위주의 내용의 짜임새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가르치다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뭐 철학 교육이 이렇게 교과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심리학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국어 교육 쪽에서 이제 언어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특히 듣기 말하기 쪽에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늦둥이 딸이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잘 때 제가 이렇게 아빠가 사랑해 그렇게 하고 이제 불을 꺼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외화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거긴 스탠드에 이렇게 불을 꺼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하는 어떤 소통의 어떤 방법,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서 배운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냥 이렇게 이불을 깔아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해라는 말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숟가락에 얹어주는 것이 사랑해라는 어떤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근데 이제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 마지막 문장인데요. 제가 좀 가르치고 싶은 것은 상대의 감정에 주목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주목하는 거, 사실은 저도 나이가 들어서 알았어요. 아내가 얘 감정에 주목해야 하는구나. 몰랐어요. 감정에 주목해야 된다는 필요성조차 몰랐고, 그것을 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몰랐고. 근데 상대의 감정에 왜 주목을 못했느냐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파악도 못했느냐 생각해 보면은 내 감정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도 몰랐고. 근데 따져 보면은 저희 이제 세대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세대의 어떤 것들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거세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제 생식 기능을 어렸을 때 이제 차단시키는 겁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근데 저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면에서는 뭐냐면은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제 생각에는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질 때 아빠가 어디 사내 자식이 눈물을 자라면서 더욱더 남중 남고 군대를 다녀오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주목하고 이것을 또 감정을 표현하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서운합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것들 갖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다고 해서 주목해야 됐습니다. 우리말에 굉장히 많은 감정 형용사가 많은데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쓰는 감정 형용사 두 가지 뭔지 아세요? 엄청 많잖아요. 예? 빡치다와
오지다. 그죠? 오지다는 이제 표준어입니다. 그죠? 이렇게 뭔가 이게 잘 되고 있을 때 흐뭇하다 이런 뜻인데 그 두 가지 정도 쓰고 나머지 다채로운 그런 감정 형용사들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만큼 또 감정들이 무뎌지고 서로가 공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434쪽에 제가 이제 대화 교육의 그 어떤 원리나 어떤 기법들을 가르치는데 모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모형을 구안하게 되었는데 이 교육 논쟁 모형은 사실은 이 토론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아카데믹 컨트로버시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 모형에 역할 교대의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제 아이디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걸 좀 차용했기 때문에 이걸 좀 인용을 했고요. 그 이제 단락의 첫째 줄씩만 보시면 첫째는 이 교육 논쟁 모형은 사회적인 사안을 다룹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당사자 간의 이해 당사자 간의 문제를 좀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했고 두 번째는 그 인지적인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상대의 감정에 주목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또 장치를 제가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고요. 세 번째는 국어교육에서도 공감적 듣기가 19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정상 선생님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받아들인 이론 쪽이 주로 이제 임상심리나 상담심리 쪽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가들이 이 내담자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반영해주는 그 정도의 어떤 기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용어도 공감적 듣기 해가지고 굉장히 일방향적인 그 국어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감정도 표현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이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구안을 하게 되었고요. 435종의 그 교육 모형의 원리에 보면 이제 첫째 단락에 핵심 원리를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첫째는 대화 상대가 입장을 교대하여 인지적 차원의 관점 수용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감학에서는 그 당연히 그러겠지만 공감이 정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는 인지적인 차원이 먼저 되어야지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해해야지 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해야지 공감이 또 따라오는 면도 있고요. 또 자동적으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감정이 그대로 울컥하는 저희 그 공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리급세 똑같이 320Hz면은 땅 울리듯이 그걸 이제 이모셔널 리조넌스라고 그래서 감정 공명이라고 하는 장치도 있으니까 인지적인 어떤 기제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도 또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인지적인 차원에서 이 관점 수용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의 역할 교대하는 것을 좀 두었고요. 둘째는 상대의 발화를 듣고 이에 대해 감정을 즉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감정 공명을 좀 불러일으키는 또 대리 감정을 촉발하는 이런 것들을 기재로 넣었습니다. 그 그림 1이 이제 교육 논쟁 모형의 역할 교대 장치인데요.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2인 2조로 돼 있고요. 이제 협력학습에서 많이 쓰는 건데 잔슨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가 있고요. 거기서 이쪽에서 주장을 하면 이쪽은 노트를 적으면서 경청을 합니다. 바로 반박을 하거나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또 3번에서 이제 이쪽에서 주장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다가 중간에 역할을 교대해 줍니다. 이건 어떤 사회적인 논쟁인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백색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서로의 입장을 갖다가 소거합니다. 그래서 네 명이서 같이 합의문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협상이라든지 갈등 상황에서의 어떤 그 토의 모형입니다. 제가 이제 좀 거기다가 436쪽에서 거기다가 이제 넣기 위해서 또 그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은 그 잘 아시는 그 임상심리학자 로젠버그의 그 비폭력 대화 이론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그 관찰,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게을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지각을 했구나. 그다음에 느낌과 욕구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 나는 우리가 같이 제 시간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가 늦게 와서 좀 마음이 그렇구나. 속상하다. 다음부터는 일찍 와줄 수 와줘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겠니 해서 선택권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이런 어떤 대화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그 영남 지역에 가서 이런 의료인을 위한 대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서 랭킹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친절, 굉장히 민감한데요. 근데 이게 또 지역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그냥 왜?
어쩌라고 뭐 이런 건데 이걸 갖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네 문장으로 어떤 대화 패턴을 이렇게 길게 조곤조곤 가져가고 특별히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에 이건 또 성별 차이도 있고요. 굉장히 좀 어색한 건데 좀 훈련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이 모형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장치를 그림 위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역할 교대 장치는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주장을 했을 때 거기서 저희 공감적 듣기에서 쓰던 바로 이제 경청을 해서 공감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예를 들면은 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내 마음이 내 느낌이죠 필링이 어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질문 및 보완은 약간 이제 토론에서 반대 신문 장치 같은 것입니다. 나 같았으면 아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약간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지적인 차원에서 내 감정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해주고 또 그런 말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져 나에게는 그래서 약간 인지적인 차원에서도 보완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한 번씩 주고받고 중간에 역할을 교대합니다. 근데 이거 장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해 표현 부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 조금 더 동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들이시기와 내쉬기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또 호흡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말을 들이쉬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내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토론자 선생님께서 내시기를 하고 저는 그것을 들이쉬면서 우리는 하나의 같이 이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고 온전히 그 말을 이제 제가 지각해 나가는 것인데 역할을 교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는 걸랑 다르게 완전히 정체성을 갖다 바꿔버림으로써 이 들이쉬기와 내쉬기를 갖다가 이제 교대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교육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꾸고 맨 나중에는 말을 그대로 이제 소고하고 같이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그 대학생들에게 교양 수업 듣는 학생과 저희 국어교육과 전공 수업 듣는 두 분 반에서 세 분 반에 대해서 이제 요 모형으로 이제 한 번, 두 번에서 실험을 하고 이제 그 교육적 효과를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하면은 나아지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달 동안 신나게 했는데 사전 검사, 사후 검사가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이것은 이제 약간 파일럿성이긴 한데 그 효과가 좀 나왔습니다. 거기 중간에 연구 절차 보시면 이제 제가 학생들 한 거고요. 상황은 어떤 걸로 상황을 했냐면은 부모 자녀 관계로 해서 엄마 아빠 이제 쌍둥이 이제 뭐 아들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축학과 그 자녀가 이제 부모님한테 학기 중에 유럽의 건축 양식을 보겠다고 200만 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학기 중에 유럽을 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부모님은 이제 좀 황당한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척도는 그 김윤희 2017인데요. 438쪽에 보시면은 그렇게 요 척도들이 문항들이 이제 6, 7문항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인데요. 인지적인 차원에서는 역할을 수용하는 것, 즉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문항들이 되어 있고요. 감정 파악은 대화 중에 상대의 얼굴 표정들을 살펴서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잘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차원은 감정 공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의식적인 노력 없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은 예전에 세월호 뉴스를 나왔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운전을 멈추고 울컥하고 눈물을 쏟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인지적인 노력 없이 그대로 그 부모의 마음 또 그 무서웠던 아이들의 마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공명이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대리 감정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적인 차원을 거쳐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함으로써 그 감정에 부합한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도적인 차원에서 진정성과 경청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 그 대화 모형을 이제 적용해 봤는데요. 역할 교대를 시키고 또 그런 장치들을 넣어서 대화 표지들을 좀 가르치고 패턴들을 좀 가르쳤는데 그 6가지 그 구성 요인들 모두에서 사전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한 다음에 사후에 또 설문으로 체크를 했는데 6개 차원 모두에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가설로다가 상정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교육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졌고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439쪽에 당연히 이 지수는 그 여학생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남학생보다. 근데 여성과 남성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은 모든 면에서 다 이 상승을 합니다. 지수들이. 근데 남성은 2개가 안 됐어요. 그 뭐냐면은 감정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감정 공명.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뭐 인지적인 차원, 감정 파악은 인지적인 차원이기도 하지만 이제 감정을 파악하는 거니까 또 정서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남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요 모형만으로는 좀 상승시키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에는 그것을 갖다 이제 그림으로 도식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흑백이라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주로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남자이고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여자의 이제 지수들입니다. 그 감정 파악 두 번째는 감정 파악은 남학생들은 이제 상승이 안 됐고요. 감정 공명은 애초 출발점부터가 남학생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일반적으로도 주변에서 보기에 그냥 여자분들끼리는 이렇게 할 때 그랬구나 그러면서 같이 화내기도 하고 같이 울컥하기도 하고 하지만 요 부분은 조금 이제 DNA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도 이제 요 단순한 이런 대화 훈련을 통해서도 좀 상승이 안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또 보완을 해야 되고 해야 될지 또 좀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요 모형을 교사와 학생의 또 상황을 설정해서 이제 교사를 위한 좀 공감적 소통 역량 신장 프로그램 좀 실험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권수희 선생님 또 이 분야에 또 연구들을 많이 하셨고 워낙 또 이제 청자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서 조금 또 통찰력 있는 말씀을 주시면은 그것도 또 보완해서 또 연구들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재현 선생님은 그동안 그 토론에 대해서 많이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고 최근에 이제 또 공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그 고민들이 지금 이 모형으로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감적 대화에 대한 이 교육적 처치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가지고 이제 교양교육에서 또 전공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이제 찾아가고 있다랄까 더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은 감정이나 마음, 뭐 공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보면 인지적인 로고스의 문제보다도 파토스나 에토스의 문제가 좀 더 강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본으로 삼고 있는 모형 자체가 인지적 모형에 되게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 교육 토론이라고 하는 이 모형에 가깝게 이렇게 하고 있으셨고 그 이제 전반적인 글에서도 그거를 이제 드러내 놓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감성적 또 윤리적 요인에 좀 훈련을 더 시킬 수 있는 어떤 모형을 만들어야 공감적 대화 교육 모형에 가까울 것 같고요. 약간 저의 견해는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이 모형은 오히려 공감 토론 모형 이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그 토론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찬반에 의해서 승패를 가르는 그런 부분이 되게 강조되었는데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는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고 또 상대방이 새로운 어떤 인지적인 스키마가 들어갔을 때 마치 그 우리 지난번에 사회 현상으로 그 세대 간의 어떤 그 차이에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부대의 차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뭔가 인지적 부조화가 나게 되면 그 부분을 팩트라 하더라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들의 이제 그 산업 여군으로서 기여하셨던 부분들 또 그동안의 전쟁에 나가서 또 기여하였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이펙트를 2016년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최순실 사건과 같은 그런 거에 나온 그 팩트들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정체성이나 이 에토스 파토스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인지적 부조화와 함께 그쪽의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세대의 사람들은 이 인지와 감성과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불일치나 조화롭지 않을 때
인지 부분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공감 토론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모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역할 바꾸기, 교대 장치인 교육 논쟁 모형을 기초로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굳이 역할 바꾸기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걸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 하는 생각이긴 한데요. 오히려 이제 아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드렸던 그 공감 토론 모형으로 바꿔버리면 이거 자체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를 해석하시는데 지금 네.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스러운데 감정 공명은 이제 수치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대리 감정 부분은 유의미했는데 사실은 감정 공명과 대리 감정이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대안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어떤 이 그 같은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그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불일치의 상태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면 뭔가 또 다른 방식의 중간에 미디에이트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발견하시고 제안을 하면 좀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좋은 화법교육 모형을 이렇게 개발해 주시고 효과까지 검증해 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쉬운 거부터 마지막 거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진짜 이 부분은 조금 이 수치만으로 검증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실은 또 소감문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질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필요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아프다기보다는 좀 제 취약점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 그대로 공감은 이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고 정서적인 차원이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특히 이제 감정 공명처럼 이제 어떤 인지적인 부분이 좀 작용이 덜 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국어 교육에서 또 언어를 매개로 해서 처치를 할 것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문학처럼 해서 어떤 작품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빠뜨리는 몰입시키는 아니면 그 문화에 어떤 직접 들여다놓거나 근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저희 화법 교육의 차원에서 했을 때 조금 자신이 없어서 일단은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 저기 뭐죠 조금 선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이 검증이 된 것처럼 일단은 좀 입장을 바꿔서 그러니까 역지사지죠. 저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사실 저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역지사지를 한번 해봄으로써 했을 때 이제 감정까지 끌고 갈 수 있겠다 해서 이 부분도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도 좀 답변이 된 것 같네요. 말씀 그대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역지사지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왔던 거죠. 근데 이건 또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입장을 이제 물리적으로도 바꿔버리는 그 정체성을 부여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저희 고민을 딱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네요. 정말 거울처럼. 전 사실은 지금까지 신나게 토론, 논증, 이제 논리로 논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구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그 연결고리가 좀 호전했는데 저희 어떤 그런 뭐랄까 숨은 욕구, 어떤 숨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토론 모형을 적용한 공감적 대화로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또 들으니까 정말 그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 더 하고 보완하고 해서 좀 합법 교육에 의미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